나는 여자를 사랑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자유였다. 카사노바. 그는 어떤 기술로 이성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을까요? 카사노바의 유혹 기술은 그의 자신감과 매력적인 말씨,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기반합니다. 그는 매우 카리스마 있고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매료시키는 데 능숙합니다. 또한 그는 유머 감각과 풍부한 대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카사노바가 유혹하는 데 사용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욕구와 감정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거나 말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게 이어가며 유혹의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는 다 필요 없고 미남이었습니다. 카사노바의 유혹의 기술은 여러 측면에서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 중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또 이해하는 것인데, 이는 현대적인 대인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감정지능이란 개념은 대화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카사노바의 전략은 이와 유사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의 전략은 현대사회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카사노바는 18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바람둥이 중 한 명으로 그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소설과도 같았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과 예술에 재능을 보였으며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지만,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그는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수많은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었어요. 부럽다. 1750년대에는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다양한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과 자서전을 집필하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다는데 부럽습니다. 연애도 하고 책도 팔고. 1755년에는 파리로 이주하여 프랑스의 귀족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즐기며 프랑스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봉주르. 1757년에는 베네치아로 돌아와 성직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참나. 1774년에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로 가서 외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의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1776년에 베네치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783년 6월 4일 파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여자들과 놀러가기 전에는 스테미너식인 굴을 한 접시 가득 까먹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대 음악가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오페라 돈 조반니 이걸 작곡하고 있었을 때 60대 중반의 노년 카사노바가 그를 찾아간 적이 있답니다. 카사노바는 모차르트한테 자신의 혁혁한 여성 편력사를 자랑하면서 돈 조반니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게 어떻냐고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안 그래도 부도덕하고 문란한 주인공을 묘사하는 게 영 난감했던 모차르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돈 조반니가 훨씬 낫겠다며 원래 이야기 그대로 진행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때 나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이 감옥을 떠나노라. 카사노바의 도덕적 문제. 이 카사노바의 여자 문제에서 최대의 도덕적 결함으로 평가받는 사건이 있어요. 러시아 여행 중에 17살짜리 소녀를 노예로 부린 것인데요. 소녀를 하녀로 데려가는 대가로 100루블을 가족에게 주고 그 대신 먹이고 입히고 매주 한 번씩 목욕탕과 교회에 보내주기만 하면 더 이상의 돈은 한 푼도 줄 필요가 없고 죽이지만 않으면 어떻게 다뤄도 상관없다는 이런 계약이었어요. 이런 걸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할까,
당대 러시아 문학을 몇 개만 읽어봐도 알겠지만 당시 러시아 농노와 인민들에게 백루블은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거기다 예카테리나 2세 치하 러시아는 하급 계층에 대한 억압이 팽배한 시대였죠. 여러모로 씁쓸하죠. 이 카사노바는 자신이 그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면서도 종종 호되게 때려 다스렸기에 그녀가 자신을 사랑했네 어쩌네 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사노바의 친구로 이 노예 구입을 알선한 스테판 지노비예프의 서신에 따르면 카사노바가 자이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 소녀를 대하는 태도는 꽤 잔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를 맞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앉거나 걸어다니기 힘들어했다거나 등과 엉덩이가 아파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다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카사노바의 요구에 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개쎄. 물론 카사노바가 탁월한 재능을 갖춘 영리한 인물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사노바는 자신의 재능을 이런 좋은 쪽으로는 잘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간, 사기, 노예매매 이런 범죄 행위에 악용했죠. 실제로 어지간한 사람이 카사노바처럼 살면 굶어 죽는다. 카사노바의 자서전이 아직까지는 널리 읽히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한 바람둥이 제비족의 엽색 행각을 넘어 저자의 통찰력을 통해 당대의 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바람둥이 행각. 일반적으로 희대의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인지 문란한 남봉꾼, 또 말썽 부리는 사람한테 카사노바라는 별명 붙곤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카사노바가 그 무수한 여자들을 오직 자신의 매력과 화술로 유혹했다는 거, 그거 허상에 불과하다. 왜냐면 그의 여성 편력 중에는 금전이 얽힌 경우가 많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장 자서전에서도 여자와 관계를 가진 후 그 말을 선물로 주었다. 뭐 이런 서술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값나가는 물건도 아닌 현찰을 준 것을 보통 연인에게 준 선물,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으므로 명백히 매춘으로 볼 여지가 크죠. 특히 돈을 선물로 주었다는 묘사는 주로 낮은 신분의 여자, 그 중에서도 배우나 가수처럼 당대 사회에서는 문란한 여자로 받아들여지던 그런 일에 종사하던 여자나 가난 때문에 심각한 곤란을 겪었던 여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카사노바는 귀족 여자와는 사기성 연애 내지는 강간을 했고 낮은 신분의 여자들과는 매춘을 했던 것입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서전에는 돈으로 여자를 산 게 아니라 연인으로서 돈을 선물했다고 주장하며 매춘 행위와 범죄를 정당화했을 뿐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버버리로 유명한 체크무늬 패턴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옷에 사용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대를 선도한 패셔니스타이기 때문이죠.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유인으로서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 살아왔음을 고백한다. 자, 카사노바의 저서 나의 인생 이야기 서문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1960년대 이후로 재평가가 시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동아일보에서 카사노바 다시 보기란 제목으로 카사노바 재평가론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남봉꾼 수준을 넘어 파도 괴담만 나오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됐지만 골라 했던 악인이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나는 여자를 위해 태어났다는 사명을 느꼈으므로 늘 사랑했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내 전부를 걸었다.